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빠숑의 세상 답사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예, 제 후배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동생이기도 한데, 블로그 분야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이웃수가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분 블로그 보면서 야,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자료들을 특정 분야에 꽂히면은 그 분야에 꽂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거 찾아내지 막 이런 정도로 깜짝 놀랐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참 올리실 때는 하루에 막 5,000명, 10,000명 그렇게 들어오신 적도 있었어요. 계속 연속으로. 그래서 이웃수는 그만큼이 안 되는데도. 그래서 지금도 이제 블로그 운영하시고 또 블로그 올린 글들 중에서 좋은 것들 보셔서 또 코멘트를 덧붙여서 책도 내셨고요. 책도 2권이나 내셨죠.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2016년도 1월 달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이 책이 홍춘옥 박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분이 추천사를 써도 그 해의 책으로 안 뽑아주시는데 그분이 부동산 측에서는 제일 좋은 책이라고 추천까지 하셨던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갔고 되게 좋은 내용이었었고요. 그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던 부동산 시장의 진짜 흐름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입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호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흐름들을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 흐름대로 진짜 시장이 진행이 됐어요. 한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2018년도 8월 달에 책이 또 하나 나왔는데, 부동산 투자 사이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고를 하죠. 그동안 또 많이 올랐는데 세계 경제 흐름상 조금 이제 좀 주의를 할 때가 왔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또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놀라웠거든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도 이제 서평을 쓰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 제가 서평을 쓴 다음에 이 책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람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도 조금 질문 드릴 것도 있고,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셨던 그 파워 블로거, 예, 그분을 모시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필명은요, 예, 봄날의 곰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고요. 블로그에서도 봄날의 곰을 치시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경제 칼럼을 써주시고 계신, 예, 봄날의 곰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명 얘기해도 돼요? 아유, 저는 그냥 필명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 필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책에 본명 나왔는데 그렇긴 합니다. 그럼 책을 보시면은 책 보신 분들 많지가 않아요. 네, 아무튼 오늘 봄날의 곰님. 예, 예. 제가 이제 빨리 부르기 위해서 봄곰님. 예, 예. 아유, 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예전에 그 토미님이라고 여기 출연하셨던 분이 계세요. 예, 예. 인테리어 재테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논현동에서 재밌는 이제 그런 이제 모임을 한번 파티를 주최하셨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파티에서 특강을 했는데, 예, 봄날의 곰님께서 이제 1번, 그다음에 제가 2번, 그다음에 토비님이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보로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유쾌하신 분이고, 예. 예. 근데 딱 외모만 보면요, 경제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아마 블로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공부하는 학자세요. 저 웬만한 대학 교수님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 자부하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진짜 숨겨져 있는 실력자로 좀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좀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감을 좀 잡지 못하는 시장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진짜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질문이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런 유치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냥 편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이클이라는 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진술도 그랬고, 부동산 투자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결국 사이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경제하고 사이클, 금융과 사이클, 부동산의 사이클, 좀 간단하게 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시절이 변화와 함께 그렇죠. 변화하는 네. 것이라서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예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이었고 사이클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통 금융인데 네. 이 금융하고 이제 산업은 사이클을 타고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네.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부동산이 실물이 금융화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는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이었거든요. 부동산이 이유는 안 움직이고 단단하니까 부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지금은 어.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네. 그 부동산 중에 내 지분이 얼마가 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지분. 예,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예.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1억이고 뭐 내 돈이 9천만 원에 내가 만 1천만 원 정도 부족해갖고 대출받아서 샀다. 네. 이건 부동산이 맞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처음에 1,000만 원이었는데 아니면 처음에 알돈 다 내 돈이었는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쭉 올라가고 9,000만 원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까 전부 다 대출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냐? 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상황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금융상품이 된 거죠. 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네. 전 인류적으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인류라는 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2013년 이전에 아예 자료가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요? 예, 2014년 어. 이전에는 이런지 아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것도 네. 저희 얼마 안 된 겁니다. 2013년, 14년 그 후부터 이제 계속 연구가 와갖고 지금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금융권이나 부동산 업계 쪽에서도 아마 그 연구하신 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걸 연구를 시킨 사람도 저희가 아니고 네. 뭐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시켰겠죠. 아. 돈 많은 미국이 이걸 발주를 냈습니다. 미국이. 예, 미국에서 이제 미국 연준에서 발주를 냈는데 발주를 낸 이유는 이제 부동산을 잘 몰랐던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보실까요? 좋게 보나요? 경제자들은 별로 안 좋게 보죠. 천하게 봅니다. 천하게 본다. 천하게 보는 게 기가 막힌 맞아요. 표현이네. 예, 예. 천하게 봐요. 맞아요. 천하게 봐요. 저 맞아요. 투기꾼 놈들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 맞아요. 지금 뭐 빠시님 잘 아시지만 네. 저도 2000년대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2000년, 네. 2000년부터 시작을 했죠. 교수님들 보면 되게 천하게 보세요. 그렇죠. 저희가- 투기꾼들, 투기꾼들. 강남 북부인들. 저거 뭐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뒤돌아보면 이게 부동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본이 무너졌다는 것만 알고 나쁘고 천한 것으로만 생각했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니까 부동산과 사람들만 연구를 하고 이게 뭐 투기성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지 네. 실제로 이게 경제 어떻게 겪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서프라임 무기 딱 터지고 나서 망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야 이거 알고 보니 폭탄이네. 그렇죠. 잘못하면 죽겠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망한 것 때문에 금융권까지 금융권 날라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은행이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 1억짜리 집인데 전국에 뭐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 정도면 오케이, 뭐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 20%, 30%, 그것도 괜찮아. 50%, 60%, 100%. 100% 우리 뭐라고 불렀죠? 미국 애들 이거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불렀죠. 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대냥 막 밀어넣는 겁니다.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완전히 설명하면 부동산이 100% 대출이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네.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사는데 30년 대출을 샀거든요. 네네. 샀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샀거든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이 없고 자산도 없는데 예. 그냥 대출을 해주니까 예. 했던 게 서프라임 모기지로 사태가 터지면서 넘어갔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게 미국 극단적으로 했던 거고 근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극단적으로 몰려갔던 겁니다. 왜? 전 세계의 많은 제도들은 선진국 거를 갖다 벤치마크를 해서 비슷하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 뭐 뉴스에서 보면은 일본 망한 건 들었고 예. 맨날 우리랑 비교를 하니까 예, 미국은 그쵸. 서브 프로그램 때문에 망했고 예. 그다음에 한국 얘기인데 그 외 다른 나라들도 부동산이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제 비슷하게 부동산이 붐이 일었다가 예. 또 망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붐이 일고 또 망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지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네네. 저희가 관심이 없어요 해외. 그러니까 제가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됐단 말인 거죠? 예,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거 몰랐어 나. 예, 일반 이게 저희는 일본만 좀 관심이 있고요. 맨날 비교하니까. 예. 미국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영국만 가도 영국도 막 그 70년대에 난리가 나갖고 네. 올랐다가 떨어지고 뭐 80년대, 90년대도 난리 났었거든요. 거기도 막 투기하고 그래요? 빠싱님 말씀하셔갖고 자료 만든 것들 준비한 것들 중에 저희 책에 좀 실었는가 기억도 안 나네요. 하도 오래됐고.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일본 90년대 집값이 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했는데 예. 일본도 땅값이 한 10배쯤 올랐습니다. 80년부터 90년까지. 아, 근데 10배. 10배 올랐는데 웃긴 건 뭐냐면 영국도 10배가 올랐어요. 왜 몰랐지 우리는? 그럼 영국에 투자했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게 계속 올랐거든요. 또, 네. 또 올랐고. 예. 웃긴 건 뭐냐면 예. 일본 상업용 일본 상업지를 계속 비교를 합니다. 아. 상업지가 많이 올랐거든요. 4배 그쵸. 올랐거든요. 일본 그쵸. 90년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도 4배가 올랐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가는군요. 아니죠. 유상향이 아니고
전 세계 선진국 때 오르는 것 중에 일본은 중간급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 그렇게 폭등을 했다고 하는 일본도 중간급이었다는 네, 얘기예요? 중간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네. 이런 말은 별로 관심 없으세요, 다들. 그렇죠. 왜? 그냥 일본은 나쁜 놈이야라고 생각을 하지. 그 근거는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나쁜 놈이야? 일본 나쁜 놈이야. 얘는 너무 집값이 비싸서 망한 거야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아. 파고 들어가면 일본 집값이 비싼 것이 아니고 땅값이 비쌌던 거죠. 땅값이 비싼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SBS PD님이 한 분 계시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네. 페이스북에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한국 땅값이 일본보다 더 올랐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갖고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분 계산하고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네. 더 올랐더라고요. 우리가 아. 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땅값이 문제가 안 돼요. 땅값은 타워팰리스 밑에 있는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평당 몇 억일 텐데. 예, 훨씬 더 올라. 그러니까 옛날에 뭐 6.25 이후에 땅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쵸, 6.25 때는 다 폭탄 맞고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네. 그렇게 비교를 하면 한없이 올라간 겁니다. 비싸서 망했냐? 비싸서 망한 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건 아니었고. 뭐 땅값 더 오른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집값 기록이 아예 없어요. 걔는 집값이 아니고 땅값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집값이었고 예. 집은 이제 새로 또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층 건물을 만들면은 확 올라가죠. 네. 땅값은. 근데 집값은 떨어지게 되죠. 어. 공급이 늘어나니까. 예. 공급 제한이 안 되는 거죠. 집은 사실은. 어. 정치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지. 그렇죠. 공급 제한은 안 되거든요. 땅은 근데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가격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증성. 예, 증가 부증성. 증가성. 그렇죠. 예. 부동산 배우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예. 부동성과 부증성. 예. 부증성이 있는데 주택은 부증성이 아니죠. 그렇죠. 만들면 되죠. 만들면. 100층짜리, 200층짜리 밀어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 존재하는 것을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연구 제일 잘하는 사람은 경제학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경제학의 경제 역사 하시는 분들이었었는데, 경제 역사. 그렇죠. 예. 근데 그분한테 시켜야 되는데 시키고 싶은 사람도 없고 시킬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그냥 지금까지는 뭐 미국은 이제 꾸준하게 다 올라왔다. 별 문제 없었네. 한데 별 문제 없을 리가 없죠. 미국도 일본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가지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거기도 90년에 그리고 이제 80년 고점, 90년 고점이 있었고 네. 그 이전에도 이제 좀 올라있었죠. 90년대, 80년대도 미국이 그런 폭락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폭락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데 좀 아무튼 밀려 내려갔던 게 있어요. 그죠? 아.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90년에 일본이 망했다라고 하는데 일본만 망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함께 가격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때 보면 저축 대부조합 사태라고 그래갖고 네. 대규모로 그 저축은행이죠. 저희 나라로 치면 그것들이 네. 망하면서 집값이 확 밀려 내려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동성 제 책 부동산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중심적인 이론이 이제 유동성이죠. 예,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건 집값을 밀어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유동성이라고 또 봤거든요. 연구 기록이 연구가 그까지 나왔었는데 네네.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그거를 파이낸셜 사이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파이낸셜 사이클. 예, 그 금융 사이클이죠. 예. 금융 사이클이었고 금융 사이클 확장기에는 돈이 풀려나가니까 예. 다 좋아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예. 그 돈이 쓸려 들어가서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긴축기에는 확장기 맨 마지막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본에 별 생각 없이 막 부동산 사재 끼던 예. 그 뭐 일본 투자자들, 예. 아니면 한국 같으면은 IMF 저희 직전에 예. 동아시아 저희 말고 태국에 보면은 개판이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당시에 투기에 막 날뛰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태국이 일본 된다고 막 그랬어요. 일본 기업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발전해갖고 그래갖고 태국 기업들이 막 투자를 했었고. 아니, 예. 기업들, 뭐 개인들 막 부동산 투자에 이제 붐이 일어가지고 그 당시 무너지면서 그게 IMF에 촉발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지머니라고 하죠. 쉬운 돈들이 어느샌가 이지머니. 예, 이지머니라고 부르는데 예. 쉬운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금융 확장기에 예. 돌아다니면서 어디론가 몰려들어가고 맨 마지막 판이 되면은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건물에 100%씩 대출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안전 걸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한다면 뭐 1억짜리만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 거지. 이거 갖다 뭐 9,900만 원, 아니면 1억 1천만 원.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이 또 미국이 LTV 110%까지 나갔던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준 거예요?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 미래 가치까지 미리 넣어버렸구나.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당연히. 예, 안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뭐랄까 사람들이 흥분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거에도 너무 확신을 갖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극단은 이제 기본은 일단은 이제 너무 유동성이 풀려나는 거죠. 돈이 풀려나다. 한쪽에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유동성을 어떻게 측정할 건데? 그건 측정이 불가능해. 맞습니다. 측정 불가능합니다. 측정했으면 그걸 막았으면 됐겠죠. 그렇지만 불가능하면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손 놓고 있다 또 서프라임 맞을 거냐? 이것도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학자들이 왜? 자본주의가 망할 뻔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 생각하는 저희가 사는 건 이제 금융 자본주의거든요. 그렇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당시 대형 은행이 무너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AIG까지 무너질 뻔했죠. AIG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지원 안 했으면 다 그렇죠. 무거워진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사실상 걔들 전부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제 연준에서 돈 왕창 풀어가지고 이제 막아냈죠. 그리고 유럽도 막아냈고 유럽은 유럽대로 돈 풀고 우리도 저희도 돈 엄청 많이 풀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대강 이렇게 갖고 풀어갖고 전 세계가 다 함께 공조를 해가 돈을 풀어서 그 당시에 잘못된 투자를 갖다가 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은행들이 단체로 무너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죠. 그럼 저희 그 4대강 한 것도 그 돈을 푼 거예요? 그렇죠. 아, 되게 잘한 겁니다. 되게 성공적인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긴 하지만 예. 그게 그냥 나쁜 짓만은 아닌 거죠? 경제정책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교과서적인 행동이에요. 아주.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양적 완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양적 완화는 돈 찍는 애들이 하는 거고 예.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기축통화국들 걔들이 하는 게 맞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기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일단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이 굶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 보면 이제 뭐 세계 2차 대전 직전에 보면 미국에서 뭐 뉴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돈 제일 빨리 도는 건 역시 삽질입니다. 건설업이죠. 이게 다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있었구나. 사례가 있었고 그걸 이제 케인즈 뭐 정책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간에 돈을 빨리 돌려야 됐고 돈을 빨리 돌리는데 저희가 아시지만 잘 아실 겁니다. 건물을 땅을 파가지고 뭐 하기 전에 먼저 허가 받고 협의하고 매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융위기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돈을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국유지에다 땅 돈을 퍼붓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강은 다 국유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퍼부어가지고 일단 경제가 망한다. 경제가 이제 하향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떠받친. 사실 그것보다는 정확히는 건설사들을 떠받친 거죠. 네네. 건설사가 떠받치고 그 당시에 미분양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건설사들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게 은행권에 문제가 생기고 부담을 주고 그 후에 IMF처럼 저희 은행이 폭파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건설사도 망하고 은행도 망하고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연쇄적으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부에서 막아놨다고 봐야죠. 미국은 아예 은행 직접 돈을 질러줬고 저희는 이제 그걸 먼저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이제 정책을 펴가지고 막아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계속 돌아갔다는 겁니다. 70년 이후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는데 사이클이라는 게 오름도 있고 내림도 있고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계속 커서 올라가지만 하늘 끝까지 자란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이클 마렵에 가면은 하늘 끝까지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미래 가치를 막 땡겨와요. 미래 가치 맞습니다. 뭐 100년 후에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보통 숫자는 30개월 이상 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30개월 이후까지 저희가 뭐 그렇죠. 계산할 수가 없지.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지나다 보면 소유값 같은 거 막 오락내락 하지 않습니까? 그 안쪽은 어떻게 계산해 갖고 갈 수 있는데 30개월 이후에 이 동네가 좋아져갖고 더 올라가겠다.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 옆에 어디 정책적으로 아니면 여기 뭐가 생길지, 뭐가 터져버릴지, 아니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잘 나가던 강남도 쭉 빠졌잖아. 그렇죠. 2008년도 이후로 빨리 들어왔어 강남이. 2007년 12월이 저희가 고점이었는데 미국이 2006년 6월쯤에 고점을 찍고 밀려내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이클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사이클이야. 세상에 부산하고 우리하고 집값 따로 도는데 넌 어떻게 같이 돈다고 하냐라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부산은 오르기 시작했고 서울은 빠르게 시작했거든. 거기는 좀 약간 다른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것에 이제 그 책에도 제대로 못 쓰긴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사이클, 부동산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들 중에 어떤 거죠?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죠. 네네. 보통 집은 제일 비싼 거죠. 그럼 그 다음으로 비싼 건 보통 차입니다. 차. 그렇죠. 이건 곧 소비예요. 소비죠. 사람들이 세상이 돌아가려면 소비가 있어야 돼요. 누가 물건을 사주어야 되죠. 그럼 이건 선진국 애들은 선진국에 집을 사는 건 뭐냐면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뭘 하는 나라죠?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린 수출인데 걔는 소비예요. 걔는 내수죠. 걔네가 소비를 해줘야 우리가 물건을 팔고 그래야 뭔가 돌아가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걔네가 물건을 사고 쓸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죠. 뭐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 저희 집값이 올라가야 되나요? 정상 아니죠. 세상에 돈이 없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은 그 직전에 뭐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샀는데 경기가 어려운 걸 팔게 되죠. 그건 뭐냐? 미국이나 아니면 선도적인 나라들이 경기 먼저 저희 앞서 있는 나라라고 불러야 돼. 선진국들이 그걸 매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내수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내수가 안 좋아지면 결국 우리의 수출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 뭐냐? 걔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세계 경기가 그 시간차를 두고서 파급을 대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 경기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아지면 시간차를 두고 저희 집값도 정상적으로 똑같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경기는 나쁜데 올라간다? 이건 억지로 뭔가 힘을 줘가지고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비판이 나옵니다. 야,
부산 올라갔잖아. 아, 여기는 하나와 둘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 수도권은 3개 경기에 물려 있습니다. 전체 다 있죠. 예. 다 물려 있는데 지방도시는 뭐죠? 지방도시는 한두 개 회사에 물려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과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규모가 딱 하나 회사가 있어요. 예. 천안 같은 뭐가 있죠? 삼성이 삼성이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천안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다 빠질 걸 아마. 창원 같은 기계공업이에요. 기계공업이 자빠지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부산은? 부산은 사실은 조선업입니다. 그쪽에 창원 부산 다 기계공업하고 조선업에 다 물려 있죠. 울산도 철강까지 그쪽 다 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2009년이 되면은 중국이 돈을 쓰고 그 돈이 조선업으로 몰려갑니다. 철강 조선에. 중국이 그때 4조 위안을 풀어버려요. 그 뭐냐?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 섹터 하나가. 전 세계는 어떻죠? 전 세계는 자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2013년까지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계속 깔아앉습니다. 그 중국이 돈을 풀어서 중국과 연관이 있는 산업들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 외의 산업들은 아직 다 올라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밀려 내려갔던 것이고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몇몇 산업들이 잘 나갔고 그 잘 나간 산업들은 그 지역 안에 계속 돈을 뿌려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는 지나가는 똥개도 10,000원짜리 먹고 다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동네입니까? 그 동네가 조선업을 잘 나갈 때 5년 내내 그냥 확 올라갔어 진짜. 수상했어. 맞아요. 이게 그 정도 장난 아니었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몰려갔던 거예요. 왜? 중국이 4조 위안을 풀었고 그 돈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었어요. 그 부산 한국이었는데 한국의 그 몇몇 대기업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철강, 석유화, 조선, 중공업 쪽이죠. 부산 에어싸고 있는데 그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쫙 밀어 올린 거예요. 빨아들인 거죠. 중돈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설비 투자 필요했던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 내 산업이 확 올라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조화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산업에 동조한 겁니다. 야, 글로벌 동조화가 갑자기 확 와닿네요. 동조화가 안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북한이면 돼요. 그렇죠. 경제를 딱 맞고 단절돼 있으니까. 단절돼갖고 우리끼리 먹고 살면은 우리끼리 뭔가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개방국가고 무역하는 국가예요. 무역이 되고 그 무역의 큰 틀이 돌아간다면 큰 틀 안에 서울은 전 세계 무역의 서울, 경기, 인천권은 전 세계 무역에 딱 물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같이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미국의 집값이 떨어질 정도로 유럽의 집값이 떨어질 정도로 뭔가 세계 경기가 엉망진창했다. 그럼 서울 집값 당연히 안 좋아야 돼. 왜? 우리 경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우리만 좋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단지대 국가가 아니니까. 근데 지방 소도시들은 각각 전부 다 따로따로 갈 수 있어요. 왜? 각 산업마다 사이클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나라, 이때 당시 중국이 빵 돈을 질러준 거. 그렇죠.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어갖고 그 사회가 그 지역이 딱 질러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반도체 대호황이 일어나면은 반도체로 만든 도시가 있다면 거기만 슉 날아갈 수 있겠죠. 저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 IT 버블이 IT 붐이 워낙 거대하고 돈을 막 뿌려대니까 집값이 막 올라갔죠. 그렇죠. 금융이 막 갔으니까 금융이 너무너무 잘 나가게 되면 금융의 세계 허브인 런던이 또 잘 나가게 되죠. 이게 이제 그 도시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 돌 때 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이클은 서울 경기권. 저희 나라는 전 세계 어떻게 지표로도 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다양한 요소에 이제 물자들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핵심은 뭐 인천항,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거대한 이제 공업 단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서울 수도권 260만이야. 어마어마한 기업과 그렇죠. 인구 한 2천만 정도의 이 거대한 이제 산업 지역이 이제 세 경제와 함께 물려갖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동조화란 그 단어 하나만 갖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채찍 효과라고 설명이 되죠. 선진국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 수출이 나가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가는 거.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퍼져서 우리까지 온다. 걔들이 이제 소비를 못할 정도가 된다면은 그 소비의 맨 마지막으로 힘드니까 부동산을 팔아 제끼니까 그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 그럼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결국 우리 산업이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산업이 어려워지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다. 라고 보고 이것이 계속 소비가 좋아지면서 다시 경기가 풀리고 돈이 돌아다니니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큰 그림 안에 하나의 지표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왜 부산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시종의 세상 답사기. 네. 지금 거의 폭풍 강의를 해주셨고요. 글로벌 동조화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했고 이게 세계 경제를 봐야 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갑자기 막
예, 그렇죠. 생기겠어. 저희가 북한이 그러네. 아닌 북한하고 다르니까 예. 같이 봐야 됩니다. 안 보게 되면은 예.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제 뉴스를 봐야 되겠네요. 아마 경제 그런 것들 예, 저도 이런 쪽 칼럼 써야겠네. 근데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쪽이. 결론은 그래도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 이게 예, 뭐 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 이후 계속 그렇게 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패턴을 반복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생활 뭐 주식을 투자해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예, 예. 책에서 쓰신 대로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면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 책을 썼을 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뭐 내용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그쵸, 뭐 이렇게 그쵸. 왜냐면 이 책을 쓸 너무 때 방대한 예, 분야야 이거. 예, 방대하고 예. 이 책은 논문들을 이제 있는 대로 읽어가지고 음. 제가 이제 그 처음 책 썼을 때 한 논문을 이제 개방을 했었죠. 아, 이거 그쵸. 보시라고 한 180개 내놓으니까 예.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걸 누가 봐? 그렇죠. 아무도 180개를 모으려면 또 그전에 몇 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예, 진짜. 그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예. 이런 책을 쓰지 말자. 이게 돈도 안 되고 인기도 없는데 욕이나 네. 먹고 그렇게 하는데 편하게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네. 설명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논문 보고 영어가 잘 안 되는 영어가 억지로 네. 보다 보니까 이 한계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설명 쉽게 못했는데 이제 그 음. 후에 저희 책과 비슷한 이 책의 철학이죠. 네. 철학이라 해봤자 사실은 이제 그 모리츠 교수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음. 팀이 썼던 이제 논문들 그리고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이 만들었던 논문들과 그 관련되고 나왔던 한국 논문들의 그 이야기들을 담았을 거가 비슷한 철학의 책들이 두 권이 더 나왔었습니다. 네네. 하나 이제 레이달료라는 알죠. 브릿지워터라는 네. 이제 회사의 회장님이 퇴임하면서 자기네 이제 회사 기록을 모아가지고 했던 네. 빅데빗 크라이시스라는 책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하워드 막스가 냈던 그 마켓 투자 사이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쉽게 못했는데 네. 똑같은 내용을 쉽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책 다 그 번역은 돼 있죠, 한국에. 아닙니다. 한권만 돼 있습니다. 어떤 책이 돼 있어요? 하워드 막스 책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 보게 되면은 하워드 막스가 쓰신 책은 네. 대단히 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욕을 안 먹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내용은 다 빠져놓고 껍데기만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욕 안 먹게 너무나도 부드럽게 써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좀 봄내금님께서는 이거 둘 다 원문으로 보신 거예요? 하워드 막스 책은 일단은 번역이 됐으니까 번역본 보시면 되고요. 예. 레이달료 책은 우리나라에 한 2개가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번역이 됐고 하나는 제 주석을 달아갖고 올려놓은 게 있죠. 제 블로그 자체에. 블로그에 있어요? 예,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꼭 보겠습니다. 예. 근데 하워드 막스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설명 되게 쉽게 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라는 것은 볼풀이라고 하죠. 그 항아리에서 이제 까만 공, 하얀 공 중에 까만 공을 뽑기다. 네. 근데 세상에 보통 보면 까만 공 5개, 하얀 공 5개 반반씩 들어가 있는데 네네. 어떤 시절에 보면은 까만 공 뽑기인데 하얀 공이 7개, 그리고 까만 공이 3개만 들어가 있는 시절이 있어요. 네네. 이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자꾸 뽑다 보면 실패를 하겠죠. 하얀 공이 더 많으니까. 난 까만 공 뽑고 싶은데. 근데 그쵸. 어떤 시절에 보면 까만 공 7개, 하얀 공이 3개인 시절이 있어요. 이때는 쉬운 시절이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언제 투자해야 되는가? 언제가 이게 좀 까만 공이 많아지는가 알고 그 시절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죠. 그게 뭐냐? 사이클이 돈다는 걸 이해를 한다면은 또는 받아들인다면은 이 까만 공이 언제 많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반박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으면 야 그럼 기다리라는 얘기야? 맞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맨날 기다리고 앉아 있냐? 라고 말을 하면은 싸우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못했는데 지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97년은 아무도 그 시절에 투자를 해야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97년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 했으냐? 02년, 03년 시절에 투자를 했어야 돼요. 5년 안쪽이죠. 그렇죠. 그 다음번에 08년, 그 다음번에 12년, 그 다음번에는 16년, 그리고 또 언제 투자해야 되죠? 언제예요? 조금 있으면 오겠죠 또? 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주기가 거의 주기가 5년마다 계속 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정확히 뭐 5년마다 10년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없는데 이제 근데 이게 흐름이라는 게 그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죠. 존재하고 이제 그럼 90년 이전에 없냐? 아닙니다. 그 전에 또 있었다는 거죠. 있었죠. 계속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 기회는 있었고 네. 부동산도 기회가 있었고 주식도 기회가 있었고 기회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가 대부분 웃긴 것은 뭐냐면요. 그 정권 싹 다 까먹어요.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역사는 싫어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맞아,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돈이 벌고 싶으면 역사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돈이 벌고. 우리 얼마 안 됐어요. 16년에 삼성전자 하루에 7%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네.
7% 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삼성전자가.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때 한 100만 원 돼갖고 이제 쳐보고 이거 사야 되겠다 해서 그 후에 250만 원까지 갔죠. 250만 원. 예, 그래서 지금 뭐 5만 원짜리 잘려가지고 네, 지금 뭐 3만 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4만 원. 예, 칼질해갖고 막 잘라놨는데 네, 액면분할 뭐 했죠. 액면분할 네. 갖고 나갔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 책에 썼지만 네. 어떤 상황 속에 그러니까 일단은 심리가 중요하겠죠. 심리. 예, 심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 투자를 하는 심리가 막 부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누구나 그렇죠. 다. 리스크가 좀 낮은 게 리스크가 좋죠. 낮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사람의 리스크에 대한 감각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변화가 됩니다. 아. 그래갖고 어떤 시절에는 미래 가치에 집중할 때가 있고 어떤 시절에는 당장 나오는 월세에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래 가치에 집중할 때 우리가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 보통 미래 가치에 집중할 때는 사람들이 들떠 있을 때예요. 30개월의 미래 가치가 아니에요. 30개월은 월세를 받는다는 그 기간이거든요. 보통 예. 저희가 전세 놓고 월세 놓으면 1, 2년 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상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발전할 거라고 들어가면은 그때 모르거든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들떠 있죠. 근데 들뜬 거 플러스로 보통 들뜰 때쯤 되면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어요. 이거 유동성이라고 부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뜰 때 유동성이 커지는구나. 예, 보통 그거랑 같이 이제 연관돼서 가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빌리면 돈을 못 빌리면은 들뜨지도 않아요. 그렇겠네. 돈 없어 뭐 돈 있으니까 들뜨지. 어차피 맞아요. 사지도 못하는데 들뜰 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분위기네. 그래서 들뜰 수가 없어 지금. 들뜨 없어요. 네. 이제 가다 보면은 들뜨고 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워렌 버핏이 말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란 처음에는 현명한 사람들이 시작한 일을 마지막에 멍청이들이 망쳐놓는다. 처음에 저희 지금 이번 장, 그 전 장 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IF 집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야죠.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죠. 그 후에 샀어야 했습니다. 한번 계속 주식 말고 부동산을. 왜죠?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였지. 그렇죠. 쌌거든요. 13년 이후 어땠습니까? 쌌습니다. 잠실중공 5단지가 1억 5천 했다니까 지금 19억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돈도 구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가 쉬워진 상황이었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죠? 전부 다들 이제 미래 가치 따위 신경 안 쓰고 현실 가치만 다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시절이죠? 볼풀에 내가 까망을 뽑았는데 까망공이 9개 있던 시절이죠. 아니부터 10개가 들었던 시절입니다. 잡으면 돈 버는 거죠. 근데 08년은 어떤 시절이었을까? 08년 1월에? 볼풀에 까망공이 한 개 있던 거예요. 잡을 수 있어요. 10개 중에. 그렇지만 이거 잡는 건 너무 고난이 되었던 거죠. 그쵸. 09년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미 볼풀에 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고 돌거든요. 그 여기다 또 유동성이 들어갔고 쉽게 돈을 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이제 그 들뜬 마음과 함께 가격이 이제 저 우주 멀리까지 날아가죠. 그쵸. 근데 이게 부동산에 반복되느냐, 주식에 반복되느냐 아닙니다. 둘 다 왔다 갔다 하고 주식은 자주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현명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보시지만 주식에 미친 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IT 버블 때도 봤었고 그 서프라임 모기 때 봤었고 그 후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봤지 않습니까? 하다 못하고 비트코인까지 갔다 왔지 않겠어요? 우주 날아갔다 왔죠. 그게 뭐 항상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워낙 덩치가 좀 있고 또 좀 사이클이 느리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부동산은 벽돌도 쌓아야 되고 거기다가 시멘트도 발라야 되니까 시간이 걸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 만드는데 30개월은 걸려. 30개월 걸리니까 이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더 천천히 움직이니까 투자하기 오히려 부동산이 낫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다 보면은 더 몰려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위로 쌓아 올리죠. 주식은 이제 빨리 무너지니까 빨리빨리 이제 처리하고 내려가다 다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되는데 이거는 더 긴 시간 올라가고 올라갔다 떨어질 때 더 세게 확 떨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 약간 좀 무섭다고 해야 되겠죠. 예, 아무튼 거의 지금 40분 동안 어구 폭풍 강의를 했어.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했네요 벌써 말을. 알겠습니다. 1부는 요만큼만 하고 35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페이지였어. 1페이지. 이게 말이 큰일 났네요. 네, 아무튼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클을 조금 알게 되면은 이게 뭐 100% 확정적인 투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은 게임을 할 수 있고 투자 게임을 할 수 있다.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문과 책도 소개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깔아주셨어요. 2부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봄나기님께서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책 많이 보세요? 책은 열심히 보죠. 열심히 보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느낌은 그렇습니다. 책
그건 느려요. 느려요. 예, 책이 느려요. 책이 느리고 그 앞에 보고서가 좀 빠르고 아. 논문은 모아서 만드니까 좀 낫고. 그러니까 네네. 최신 자료를 보려면 결국 논문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럼 논문은 어디서 봐요? 그런 논문들은? 논문 구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구글 진짜? 스칼라에 들어가면은 무한히 있습니다. 구글 뭐? 구글 스칼라라고 있습니다. 아, 구글 스칼라? 예, 그 구글 논문 검색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뭐 세상의 논문 거의 다 나옵니다. 그 구글 없으면은 이제 연구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외국 논문 어떻게 봐요? 아, 역시 구글 신이 계십니다. 진짜? 구글 번역기가 있습니다. 진짜? 예, 이제 그 옛날에는 정말 번역해 갖고 힘들었거든요, 읽기가. 예. 놓고 돌리면은 대충 한국 사람 알아들 만큼 나옵니다. 야,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네, 번역이 돼요. 아니, 말만 통하면 되는 거지. 예, 말만 통하죠. 단어만 나올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또 논문이지 않습니까? 주요 논문? 네. 주요 논문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 그걸 갖다가 뺏겨가지고 네. 한국에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논문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천재야. 예, 너 진짜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요 논문이 나오면은 A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아니면 박사 과정이나 아니면 석사분들이 아니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네. 그걸 갖고 한국에 적용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써놓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찾다 보면은 이거 미국 논문만 봐갖고는 어감이나 뭐 다 이해가 안 가게 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전문가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근데 어. 진짜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소나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써놨던 한국 논문을 찾아서 이걸 읽어보고 다시 미국 논문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 두 개가 어차피 하나거든요. 그렇겠죠. 미국 논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네네. 우리 사정에 적용돼갖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미국이 제일 돈이 많지 않겠습니까? 연구 리서치 돈 제일 많이 쓰고요. 압도적으로 많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큰 돈으로 많이 주고서 똑똑한 사람을 불러갖고 연구해놓고 네. 그걸 전 세계가 나눠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 적용한 게 있으니까 구글 번역기 돌려보고 한국의 그거에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서 같이 읽음으로써 그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지나면 요거에서 책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서고 네. 먼저는 요 부분, 그러니까 미국에 나온 논문들을 네. 원문을 못 읽는다면은 네. 그거 원문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찾아보시면은 한 6개월 안쪽에, 1년 안쪽에 비슷한 한국 논문들 아니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리포트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일단 책에 있는 그런 그 참고한 논문들도 다 있는 거죠? 다 아주 저희 블로그에 링크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오케이. 항상.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블로그도 한번 봐야 되는 것 예. 같아요. 혹시 예. 이제 그 한국 부동산 시장을 연구한 외국 논문이 있어요? 많죠. 진짜 있어요? 신송현 교수님 거. 신송현 교수님. 신송현? 신송현 교수님이라고 예. 거기에 이제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한국의 그 아, 지금 한국에 안 계신데. 한국 그렇죠. 거기 이제 미국에 계세요? IMF 맞을 겁니다. 네. 세계은행 IMF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신송현 교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십니다. 되게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세요. 네네. 세계 석학이세요. 대단한 석학이신데 예. 그분이 신송현? 이제 신송현? 그분이 이제 전세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요. 네네. 전세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하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전세가 우리나라 거의 유일무이한 세계적으로 제도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더 있습니다. 우리 말고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에도 있습니다. 진짜? 예, 있어요. 걔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목적으로 전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지 준비해서? 전세라는 거는 이제 신소영 교수님이 그런 거죠. 은행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을 저희가 이제 전세가 컸던 이유는 은행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 소비를 억제를 시켰죠. 억제를 네. 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산업 발전에다 밀어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네. 어쨌든간 민간은 집을 사고 뭐 하고 할 때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갖다가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고민을 할 때 전세제도 사금융을 갖다 만들어낸 거죠. 그림자 금융이죠. 근데 신소영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이걸 통해서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업가들이죠. 사업가들이 자기 지분을 갖다가 유동화를 시킨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렇죠. 이걸 사업 자금을 사용했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키워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로 은행에서 이제 돈 나오는 거 부족분을 갖다 메꿔서 한국의 발전을 이뤄냈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신 교수님이 제일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서 그 세계의 다른 이제 국가들 이제 개도국들은 이제 저희 경험 많이 베껴가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거의 한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거의 저희 뺏겨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써주시고 계십니다. 아, 신송현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2부가 너무 기대돼가지고 예. 잠깐 쉬었다가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시용의 세상 답사기.